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흔히들 힘든 일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세상을 요지경이라고 하죠. 그 요지경 같은 일을 10년 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젊은 시절의 일인데 저희 서방님이 돌아가시자 7살 어린 조카를 버리고 동서가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서가 13년 후 사기꾼이 되어 다시 제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곤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며 저희 부부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었죠. 결국 그런 동서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저와 남편이 제대로 복수를 해주긴 했지만 말이에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동서는 결코 저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큰 신세를 져놓고도 감사한 줄 모르는 인간이었으니까요. 10년 전에 겪었던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착한 사람에게 세상은 그런 큰 시련을 주며 일찍 데리고 간 것인지 아직도 생각하면 그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지인의 소개에서였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죠. 남편은 작은 과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노력파였어요. 그때까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저는 남편과 연애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란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에게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친누나처럼 대하며 잘 따랐습니다. 저도 그런 시동생이 제 남동생처럼 느껴져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3년 정도 흘렀을까. 저희 시동생도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과 제가 시동생을 데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꼭 제 자식을 결혼시키는 기분이라 남편도 저도 시동생을 결혼시키고 나니 저희의 임무가 모두 끝난 것 같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신다고는 해도 어찌되었든 남편은 집안의 맞이였고 저 또한 맏며느리이다 보니 시동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한 건 모두의 착각이었습니다.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8년 후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자식처럼 여기던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니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죽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동서가 철이 없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 남편인 서방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는 조의금에만 신경을 썼던 겁니다. 게다가 혹시나 저와 남편이 서방님의 조의금에 손을 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형님, 저희 남편 장례식에 아무리 아주버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도 들어오는 조의금들 우리 남편 장례식 하면서 들어온 돈이니까 절대 건드릴 생각 말아요. 아주버니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이 나와? 그 돈 가지라고 해도 안 가져. 나는 서방님이 떠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동서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나 보네.
진짜 독하다, 독해. 요즘 들어 서방님과 동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분위기로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동서를 보며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슬퍼하는 건 어린 7살의 조카뿐이었죠. 어린 조카는 서방님의 빈소 앞에서 아빠를 찾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제 가슴이 다 미어졌으니까요. 아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그리고 전 얼마 지나자 조카가 왜 자기 아빠만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동선에 살던 빌라에 저랑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서 서방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안 돼 연락이 왔던 거예요. 운수가, 네 조카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거야? 어? 우리 재성이가 왜?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동서, 네 조카도 안 돌보고 매일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있어. 애가 혼자 무서운지 밤마다 매일 우는 소리만 들리고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는지 매일 혼자서 집에만 갇혀 지내고 있다고. 어떨 때는 네 동서가 아예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러다 네 조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게 정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도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작은 과자 공장이었고 그 시절 한창 불경기여서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결혼 전 배웠던 미싱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 사장님에게 말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그렇다고 말한 후 바로 조카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로 보아 오랜 시간 혼자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늦게 갔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동수한테 연락했을 때는 분명히 조카랑 잘 지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저와 남편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동선에 도착한 저는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배를 눌렀죠. 재성아! 재성아! 집에 있니? 큰엄마야. 있으면 문 좀 열어봐.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조카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씻었는지 모를 때가 잔뜩 낀 모습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많이 더워서인지 속옷만 입고 있었죠. 게다가 친구 말대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비쩍 마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재성아, 엄마는 어디 가고 혼자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혼자 있었던 거야? 밥은 먹었어? 조카를 걱정하는 제 한마디에 조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큰엄마, 저 너무 배고파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엄마는 안 들어오고 저 여기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큰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에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조카가 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조카에 필요한 짐을 싸서 바로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동서가 볼 수 있도록 조카는 당분간 제가 데리고 있겠다는 편지도 동서 집에 남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화를 잘 받던 동서가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나온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반찬들을 모조리 꺼내 조카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조카는 그동안 많이 배가 고팠는지 정말 정신없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럴수록 제 가슴만 미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방님이 저런 조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는 생각에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달려온 남편은 조카의 모습에 분노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놀랐을 조카를 잘 달래며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 동서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며칠 동안 동서에게는 연락이 없었고 저와 남편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에 겨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조카를 어떻게 혼자 방치하며 둘 수 있는지 따지는 저의 말에 들려온 동서의 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동서, 재성이 엄마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방님까지 떠났는데 재성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애를 어떻게 집에 혼자 둬? 잘못하면 재성이 집에 혼자 있다가 굶어 죽을 뻔했다고. 동서가 그러고도 엄마 자격 있느냐고. 정 그러면 형님이 키우시던지요. 뭐라고? 저 솔직히 결혼해도 애 원치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생겨서 낳아서 기른 거예요. 제가 싫다고 해도 낳아서 키우자고 하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은 거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동안 애 씻기고 입히고 어린이집 보내고 했던 거 전부 남편이 알아서 했던 거라 전 할 줄 모른다고요. 지 아빠 죽었다고 매일 우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난 자식 같은 거 필요 없고 귀찮아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자식이잖아. 아무튼 저는 더 할 말 없고요. 형님도 키우기 싫으면 보육원에 보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 바빠서 이만 끊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죽고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요. 그동안 조카는 서방님 혼자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세상에 제 의지하던 유일한 사람이 떠났으니 조카는 서러움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서방님이 말을 안 했지만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한 행동이며 동선에 갔을 때 집안 꼴도 그렇고 집안 살림이며 육아며 아마도 서방님 혼자 도맡아서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가장으로 밖에서 돈까지 벌어왔던 거고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카 일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눈앞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제 앞에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동서가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상황을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만나왔던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조카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서방님도 죽어 세상에 없으니 바람 피운 남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조카를 혼자 두었던 것이죠.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전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 동서에게 따지려 뒤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제대로 한마디라도 해줘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하는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기함을 토하는 것이었죠. 자기 남편이 적당한 때에 죽어져서 다행이지. 아니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자기 만나러 나가려 해도 매일 애 두고 어디 가냐. 살림은 안 하냐.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살 생각이었는데 번거로울 필요 없이 이렇게 죽어져서 다행이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자기 남편은 갑자기 왜 죽은 거야? 내가 아직 이야기 안 해줬었나? 그게 내가 자기 만나러 나온 날 있잖아. 그날 남편이 나한테 어디 있나 확인하러 전화하더니 내가 바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애 혼자 뒀다고 전화로 지랄이란 지랄은 다 하더니 애 본다고 퇴근하고 집에 급하게 가다가 건널목에서 달려오는 차를 못 봤었나 봐. 아휴,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죽는 것도 한순간이더라.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뿐인 아까운 인생 즐기면서 멋지게 살다 가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화끈하게 살다가 가야지. 그런가? 하긴 자기 말이 맞다. 아까운 인생 멋지게 불살라 보자고. 귀찮은 남편놈도 죽었겠다. 앞으로는 내 세상이니까.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형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 년이 바람 피우는데 때마침 우리 사방님이 죽어줘서 고마워? 이제 보니 네 년 때문에 우리 사방님이 죽은 거였네. 혼자 어떻게든 가정 지키겠다고 애쓰다 그렇게 된 거였어. 네 년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우리 사방님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사람 인생 어찌 될지 모르니 멋지게 불살라 보자고? 너는 그 말이 주둥에서 쉽게 나오든? 이거 완전히 도라이였네. 우리 서방님 대신하는 내 복수다. 어디 오늘은 내가 한번 나한테 죽어봐. 전 동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이 돌아가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수의 상간남도 저를 말리겠다며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간남의 머리채도 같이 잡았어요. 저에게 그런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는데 사람이 화가 나 배는 게 없어지니 정말 엄청난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당장 우리 애순이 머리 놓지 못하겠어요? 네 놈은 또 뭐야? 이 자식아 너도 혼나봐. 감히 가정 있는 여자를 건드려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 머리 다 빠지겠네. 아파. 아줌마 이 손 머리 아프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는 정말로 서방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상간남이랑 바람을 피웠고 집안 살림이며 조카를 돌보는 일까지 서방님한테 맡긴 채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며 조카 돌보는 것까지 서방님 혼자 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고요. 저희에게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온 서방님이 속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주말 남편과 저는 동서에게 따지기 위해 동서네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 그날은 집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네 집으로 배를 누르는데 동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이었어요. 동서는 집에 있다고 했지만 이미 저희 모르게 살던 전셋집을 정리해 전세금을 들고 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서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던 동서가 바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금 만나는 상간남이 저희 서방님과는 다르게 돈 많은 남자라며 같이 살기로 했으니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시 바로 전화하니 그새 전화를 바꾼 것인지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희 고민은 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조카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조카를 저희 자식으로 키우자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형편도 어려우니 조카를 보육원에 보내자는 의견이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며 묻더군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지금 우리 공장도 힘들고 당신도 나 때문에 일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 잘 키우면 돼. 남도 아니고 서방님 아이인데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보육원에 보내. 당신 정말 그러고 잘 살 자신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성격은 잘 아는데 당신 재성이 보육원 보내면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잘걸? 어차피 나 불임이라 우리 아이도 없고 우리가 재성이 부모가 되어주자.
앞으로 재성이는 우리 자식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꼭 당신이랑 재성이 호강시켜 줄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조카를 입양해 저희 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알아보니 친부모가 실종이 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동서는 이미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을 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조카를 입양해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에게는 동서가 떠난 이유를 솔직히 말해줄 수 없었어요. 부자 상간남이 좋아서 조카를 버리고 떠났다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카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동서가 조카를 많이 사랑하지만 몸이 아파 치료를 받기 위해 저희에게 잘 부탁한다며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둘러댔죠. 그래도 조카가 동서를 찾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조카는 다행히 저희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동서를 찾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저희 아들이 된 조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세월이 흐르자 과자 공장을 운영하던 남편 사업도 편의점에 판매했던 과자가 대박이 나면서 성공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아들도 잘 커주어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젊은 시절 고생도 잠시, 단란한 저희 세 가족은 그렇게 순탄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배를 눌렀던 겁니다. 그리고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오래전 7살 어린 저희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동서였으니까요. 그것도 동서의 상간남과 함께 찾아왔던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긴 했지만 일단 저희 아들의 생모이기도 하고 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두 사람이 바로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아주버니가 성공했다고 하더니 이 정도였는지는 몰랐네요. 집이 아주 으리으리해요? 자기야, 이 집 진짜 좋다. 이런 집이면 10사람도 살 수 있겠어.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얼마 전에 아주버니 잡지에 인터뷰하신 거 있죠? 그거 보고 아름아름 물어 찾아왔죠. 남도 아니고 저희 아들 큰아빠가 성공했다는데 축하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누구 보고 아들이래? 나한테 필요 없다고 키우든지 보육원에 보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말 벌써 잊었어? 그리고 이제 재성이 동서 자식 아니야. 우리 부부가 법 절차대로 정식으로 입양해서 키운 우리 부부 자식이라고. 이봐야 아줌마. 누구 마음대로 아줌마 자식이래. 여기 어머니 생모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아이 그만 돌려주셔야겠어요? 그게 싫으면 형님. 애 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애 몸값은 주셔야죠. 자식도 없는 형님네 내가 자식 낳아준 거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 값은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애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으니까 얼굴도 좀 보게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 바라지 않고 딱 큰 거 5장 5억이면 될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면 진짜 싸게 먹혔다. 이것들이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어? 예전처럼 어디 네 두 연놈들 머리채 좀 잡아줄까? 아이고, 이 아줌씨가 또 그러시네. 자기야, 오늘은 이따 가자. 다음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형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천류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 꼭 만나봐야겠어. 여기 연락처 남겨놓고 가니까 우리 아들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우리 아들 찾아갈 테니까.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동서이를 의논하게 되었고 저희는 아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기기로 합니다. 우리한테는 나쁜 인간이지만 저희 아들한테는 친엄마인데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이도 어엿한 성인이고 스스로 분간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어차피 우리가 동서를 저희 아들과 못 만나게 해봤자 동서 성격에 저희 모르게 만나려 할 것이 뻔했거든요. 혹시 저희 아들을 만나 동서가 상간남과 함께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럴 바에야 저희가 보는 앞에서 만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걱정하며 물어보니 기뻐하며 당장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친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반응인데 전 반가워하는 아들의 반응에 괜스레 겁이 났습니다. 동서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아들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아들이 저를 버리고 동서에게 가버리면 어쩌나 무섭더라고요. 정말 아들이 원한다면 보내줘야 하는 일이고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서와 약속하고 만나기로 한 며칠 전부터 아들이 저희를 떠나는 악몽까지 꾸며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저희 부부와 함께 동서와 어느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동서의 상간남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남은 처음 보는 저희 아들에게 살갑게 굴며 엄청 친한 척을 했습니다. 네가 애순이 아들이구나. 반갑다 녀석. 나는 네 엄마랑 살고 있는 아저씨로 아빠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굴어.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어?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안녕하세요. 엄마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은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거짓 울음까지 터뜨리며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버렸던 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어. 네 큰엄마가 나에 대해 그동안 뭐라고 욕을 했던 전부 거짓말이니 믿지 마라. 맞아. 네 엄마가 네 큰엄마랑 큰아빠한테 어떤 짓을 당했는지 알면 아마 너도 깜짝 놀랄 거다.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어떤 일을 당하긴. 왜 그런 거짓말을 우리 재성이한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재성아. 사실은 아이, 자기야, 아니야, 됐어. 나만 찾고 살면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줘? 우리 아들은 자기 큰엄마랑 큰아빠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을 텐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 녀석도 다 컸고 알 건 알아야지. 그런가? 그러면 당신이 내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설명해 줘. 네 친아빠가 죽자마자 네 큰엄마랑 큰아빠가 자신들은 자식이 없으니 널 자기들 친자식으로 키우겠다고 네 엄마에게서 빼앗아 갔다. 그리고 네 큰아빠는 네 엄마한테 치근덕거리기까지 했어. 동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언제 동서한테 재성이를 뺏어갔다고 그래? 재수씨 미쳤습니까? 제가 재수씨한테 치근덕거리다니요. 어떻게 그런 역겨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아들 앞에서 착한 척 하시더니 이제야 저한테 화내면서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그렇게 제 입을 막고 싶은 거면 제가 부탁한 거 주시던지요. 그러면 저도 더 나쁜 소리 안 하고 물러나 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요구는 좋게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진작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남의 자식을 어디서 꽁으로 먹으려고 들어. 양심이 좀 있어. 그제야 동서가 왜 저희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희 부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그 앞에서도 차마 아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차마 동서가 저희 아들을 버려
제가 키우게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남편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아들이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감히 우리 부모님께 그런 짓을 하고도 나에게 용서받기를 바라? 그렇지 아들. 네 큰엄마랑 큰아빠 좀 봐라. 저것들이 정말 인간이니? 이제는 내 앞에서 대놓고 나를 구박하는구나. 아유 서러워. 재성이 너도 봤지? 네 큰엄마랑 큰아빠라는 사람의 실체를. 저것들이 저런 인간들이다. 이것들이 진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봐 아줌마, 그리고 옆에 아저씨, 당신들 미쳤어? 뭐? 아줌마?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라는 거야? 재성이 너 나한테 그런 거니? 나는 너 낳아준 네 친엄마야. 재성이 너 힘들게 찾아온 네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네 큰엄마랑 큰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던? 엄마는 무슨 엄마? 당신이 저 옆에 있는 인간한테 미쳐서 나 버리고 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비록 어릴 때 일이지만 나 아직 똑똑히 기억해. 우리 엄마랑 아빠 생각해서 모르는 척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봐 아줌마, 당신 나 우리 친아빠 살아있을 때부터 못살게 괴롭히고 때렸었지? 그러다가 친아빠 돌아가시니까 내가 죽든 말든 방치하고 굶겼었잖아. 그 더운 방 안에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당신이 큰엄마라고 부르는 우리 엄마가 나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큰엄마 큰아빠라고 말하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래도 당신이 나 낳아준 친모라고 만나길 바라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왔던 건데 누가 되었든 우리 부모님 욕하는 것들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다시 한번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거거든. 당신 한 번만 더 찾아와 우리 부모님 괴롭혀봐. 그때는 내가 정말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 부모님은 돌아가신 우리 친아빠랑 여기 계신 큰엄마 큰아빠가 두 분이셔. 알겠어? 저희 아들을 속이는 것에 실패하자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은 저희 아들을 속이는 것을 포기했는지 대놓고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상간남이 아들의 말에 화가 났는지 저희 아들을 때리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상간남의 발을 먼저 맞기는 했지만요. 이 자식이 버릇없이 제 엄마한테. 이게 어디서 감히 귀한 내 새끼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고 있어? 너희 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봐. 그때는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뭐라고? 경찰?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뭐 그래 좋아. 어차피 나도 저 애 내 새끼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내가 이대로 물러서는 건 너무 억울해서 당신들한테 자식 낳아준 값은 꼭 받아야겠어. 기한은 딱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우리 저번에 말한 5억 꼭 준비해두라고. 이래봬도 우리 자기가 교도소 출신이라 무서운 동생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 이건 마지막 경고야! 우리 애순이가 하는 말 들었지? 나 진짜로 무서운 동생들 많이 알고 있거든. 안 좋은 일 당하고 싶은 거 아니라면 돈 잘 준비해라. 그리고 지금 니들이 경찰 부른다고 해서 겁먹고 도망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동서는 자기 아들과 만났는데도 떠나는 순간까지 아직 저희에게 어떻게든 돈을 뺏을 생각밖에 없었죠. 저희 세 가족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래도록 숨기고 왔던 서로의 감정들을 나누게 됩니다. 재성이 너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랑 아빠가 슬퍼할까 봐 그랬지. 내가 옛날 일 기억 못하는 줄 알고 그 여자가 그래도 내 친모라고 좋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거기다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봐.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슬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오늘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가기 싫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그러면 속상해할까봐 나갔던 거야. 내가 과거 일 전부 기억하는 거 알면 엄마랑 아빠가 가슴 아파할 테니까. 엄마랑 아빠한테는 끝까지 기억 못하는 척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그런 재성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진작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만나지 않게 하는 건데. 엄마가 우리 아들 마음을 몰랐어. 이 아빠도 미안하다. 그냥 처음부터 너한테 솔직히 물어볼 걸 그랬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아들이 친엄마 만나서 다시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나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친엄마라는 생각도 이제 안 들어서 내가 상처받을 것도 없다고. 그리고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 보육원에 버리지 않고 엄마 아빠 자식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자식으로 살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 아들. 나도 우리 재성이 엄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 녀석 언제 이렇게 다 큰 거야?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원래 키는 내가 예전부터 아빠보다 컸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으로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빨리 대학 졸업하고 성공해서 엄마랑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살 테니까. 효도 안 해도 돼. 지금처럼 우리 재성이가 행복하게 살면 엄마랑 아빠는 더는 바랄 게 없어.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재성아. 그러나 본색을 드러낸 동서는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당장 내 돈 5억 내놔요. 형님네 부부 죽으면 어차피 두 사람 재산 우리 아들 거 되는 거니까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내 5억 당장 내놔. 하지만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동서와 동서 상간남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자 결정했어요. 게다가 제가 동서한테 말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 경찰이 동서와 동서 상간남을 찾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동서와 동서 상간남이 사기죄를 수배 중이라는 이야기였죠. 인터넷에 암 환우분들 카페에 돌아다니며 외국에서 암 환자를 고쳐주는 신약이 나온 게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아 몰래 들여와 판매한다고 가짜약을 팔아 사기를 치고 있던 겁니다.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이 판매한 그 가짜약을 먹고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간 피해자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지금 동서와 동서 상간남이 전국에 수배 중이라며 만나게 되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경찰관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을 혼내줄 더 좋은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저의 연락에 경찰관 분은 시간을 끌면 눈치를 채고 도망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을 잡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에게 연락해 돈이 준비되었다며 룸으로 된 레스토랑으로 부르게 됩니다. 경찰관들이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걸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그런 저희 속내를 알 리 없던 동서는 아주 신이 나선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약속 장소를 늦지 말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과 동서의 상간남은 레스토랑 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이 자신들을 잡을 덫이란 사실도 모른 채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을 잡는데 조금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막 동서를 만나기 전 경찰관 분들이 차를 타고 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갈아타고
되도록 빨리 갈 테니 시간을 끌어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경찰관 분들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끌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실을 알리 없는 동서는 자기 말에 우리가 겁을 먹어 돈을 준비해서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신이 나 의기양양해서 말하더군요. 이제야 좀 말귀를 알아듣나 보네. 그러게 사람이 진작 좋은 말로 할 때 돈을 줬어야지. 꼭 이렇게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냥 세게 나가자고 했잖아. 원래 저런 것들은 멍청해서 겁을 줘야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당신들 어서 준비한 돈 어서 내놓으실까? 돈이야 언제든지 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냥은 못 줄 것 같은데 당신 두 사람 우리 서방님이랑 우리 아들한테 상처 준 것부터 전부 사과해. 그래야 당신들이 말한 5억을 주지. 아니면 절대 못 주니까. 사과는 무슨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우리 서방님 배신하고 바람 피우고 우리 재성이까지 방치하면서 학대해놓고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던 돈 주지 말까? 아니에요.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저기 재성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랑 같이 살면서 못 살게 괴롭힌 것도 때린 것도 밥도 차려주지 않고 굶긴 것도 전부 미안해. 네 아빠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미안하고. 동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관 분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곧 도착할 거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과 아들에게 눈짓을 하며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계좌로 붙여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봐. 저기 지금 우리 계좌는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친구 계좌로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보내주면 돼요. 당신들 5억에서 1원도 빼먹지 말고 제대로 보내. 우리는 단 한 푼도 깎아줄 마음 없으니까. 좋아. 내가 당신들한테 크게 한턱 내는 거니까 어디 그거 먹고 배 터지도록 잘 살아봐. 배 터지도록? 지금 덕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남편이 동서가 말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자, 내가 두 사람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돈 입금했으니 어디 확인해봐. 남편 말에 동서와 상간남은 입이 찢어져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보내면 동서 친구가 연락을 해주기로 했는지 동서는 친구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더니 제대로 놀라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친구가 아주머니가 계좌로 1원밖에 안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1원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한테 미쳤다고 내가 고생하면서 번 돈을 줄 것 같아? 니들 줄 돈이면 우리 재성이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 먹이고 우리 마누라 예쁜 옷을 하나 더 사줘. 니들한테는 1원도 아까우니까 어디 그 1원으로 배 터지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봐. 정 돈이 필요하면 니들이 열심히 벌어서 살라고. 뭐야? 이것들이 좋게 말해서는 안 되지.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를 속였어? 내가 지금 힘쓰는 친한 동생들 부를 테니까 어디 혼 좀 나봐. 그때였어요. 밖에서 저희를 협박하는 동서의 상간남 말에 다른 사람의 대답이 들려왔죠. 니들이야말로 혼나야 할 것 같은데. 방에 문이 열리고 도착한 경찰관 분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야, 이게 누구신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야, 박예승, 권준식. 니들이 도망다니면 우리가 영원히 못 찾을 줄 알았어? 최 형사님께서 어떻게 여길? 아직 몰랐나 보네. 박예순, 네 형님이랑 내가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너희 두 사람 사기꾼이니까 보게 되면 나한테 꼭 연락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거든. 그러면 지금 형님이 저희 두 사람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데
동서, 왜 이제야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동서가 잘못한 죄값 잘 치르면서 살아. 서방님 돌아가시고 남편이랑 나랑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잘 가고 앞으로는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네 그 역겨운 쌍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이번에는 감방 들어가서 니들이 잘못한 죄값 제대로 치르며 살아봐. 내가 준 1원은 영치금이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잘 쓰고.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은 도망치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주변에 경찰관 분들이 쫙 깔린 상태였거든요.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동서는 저희 아들을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아들아, 엄마 좀 살려다오. 그래도 내가 네 친엄마잖니. 이제 나한테 의지할 사람이라고 너밖에 안 남았다. 네가 형님이랑 아주버니 좀 설득해줘. 엄마는 무슨 낳아준다고 다 부모인 줄 알아? 7살 때 당신이 나 버리고 간 날 이미 그때부터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었다고. 안녕히 잘 가세요. 동서와 동서의 상간남은 결국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동서와 동서 상간남이 저희를 협박한 것까지 고소해버렸죠. 그래서 아마도 교도소에서 나오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게다가 동서의 상간남이 무서운 동생들을 알고 있다고 했던 말도 저희를 겁박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저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별의별 수는 다 썼던 겁니다. 돈 많은 남자랑 살겠다며 저희 아들까지 버리고 나가더니 그 돈 많은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결국 같이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다가 인생까지 망치고 만 것이죠. 동서는 감방 생활 중에 저와 아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른 동서를 저희가 도와줄 리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오는 편지는 전부 반송시켜버렸고요. 그런 큰일이 있은 뒤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다 같이 힘든 일을 극복하고 나니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현재 저희 아들은 대학을 잘 졸업하고 남편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일을 도와주면서 사업은 더 잘 되고 있고요.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저희 두 부부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읽으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편지에 결혼식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고요. 전 아직도 아들이 썼던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던 어린 시절 두 분을 만나 부모님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두 분이 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두 분께 받은 사랑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